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금년이 6.25 발발 70돌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오늘 기획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전쟁의 그 진실에 대해서 우리 신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는데요.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은 우리가 그 전쟁 속에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봐야 할 많은 교훈들이 있고, 이 시간 우리 함께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시 상고해 보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하고 또 통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함께 우리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유통일국민연합의 대표이신 신 박사님께서 오늘의 이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춘입니다. 역사인문의 향기를 오래간만에 다시 재개를 하면서 여러분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제목을 끝나지 않은 전쟁 6.25라고 했는데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지금 휴전협정이 돼 있지 종전선언이나 뭐 어떤 영원한 평화협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전쟁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정전 상태라 그러죠. 휴전이 아니고 또 끝나지 않은 전쟁. 잠시 전쟁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그래서 매우 의미가 크고 오늘은 그 통상적으로 6.25의 뭐 구체적인 전황이라 적의 공격, 우리의 방어, 다시 재공격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 특별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공산권이 어떻게 이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했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또 이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유통일국민연합은 우리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참으로 지정학적으로 이 공산권하고 자유진영하고 이 격돌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했는데 한반도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이 포진해 있고 여기서 아직도 서로 밀고 땡기기를 하면서 이 휴전선에서 지금 그 세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6.25를 둘러싸고 이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거 뭐 얘기가 안 되는 건데도 북침이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참 어이가 없는 건데 오늘은 북침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보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팩트를 재발견하고 6.25 전쟁에 대한 그 진실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료가 바로 소련으로부터 나왔죠. 그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게 작성은 소련 외무성에서 이미 1966년에 작성해서 On the Korean War and the Armistice Negotiation 해서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 이게 옐친 대통령이 그러니까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94년 6월 달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달한 한국 전쟁 관련 러시아 애교 문서 260건 총 548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그동안은 소련에서 극비 문서로 이게 공개가 안 됐던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촉발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 옛날에 소련에 근무하던 그 외무성 공무원들이 이거를 빼가지고 서방에다 처음에 유출시켰어요. 그러니까 유출되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옐친 대통령이 그때 뭐 러시아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였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때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30억 불을 갖다 원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옐친 대통령이 호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귀중한 사료인데 이미 지난 거니까 뭐 자기들이야 뭐 또 10년 이상 지난 거는 공개를 다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밝혀지면서 6.25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복잡한 그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다 보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백 페이지의 일이죠. 네, 제가 굉장히 핵심만 요약적으로 이 사료가 뜻하는 바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일성이 이 북한 38선이 돼서 북한을 사실상 공산 정권을 만들면서 남침을 해서 한반도를 적화시킬 목적으로 해서 스탈린한테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럼 스탈린이 뭔데 그렇게 허락을 받았냐? 당시 공산주의는 그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을 담당했잖아요. 미국과 함께. 그러니까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전부 중앙의 사령탑이 돼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심지어 중국도 소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의 입장은 김일성이가 무려 49년에 뭐 48회인가를 스탈린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전쟁을 허용해 달라고 48회인가인데 스탈린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미군이 개입을 할 것이다. 그런데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으로서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미군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하다가는 오히려 아주 피해만 입히고 개망신을 당한다. 실제로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소련도요. 2차 대전 치르고 났기 때문에 소련에서도 아마 그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지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정리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인볼브 된다는 걸 아마 원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쭈삣쭈삣하고 뭐 하고는 싶지만 현실이 안 따라준다, 막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자꾸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침 전쟁을 결정하게 된 아주 그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먼저 설명을 해야 이 사료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탈린이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런데 사태가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갔는데 그 첫 번째 게 49년 7월 달에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이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년 10월 달에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이 됐죠. 중국이 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모택동과 장개석 군대가 서로 내전을 치렀습니다. 몇 년 동안에 치열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택동 군대가 승리를 하면서 중국이 1949년 10월 10일, 그게 쌍십절이죠.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중국이 공산화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해졌죠, 상황이. 그렇죠. 소련이 있고 또 중국이 있고 같은 공산주의고 또 김일성도 공산 정권이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지만 결정적인 거는 1950년 1월 달에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 소위 애치슨 라인을 선포를 했어요. 애치슨 라인은 아시겠지만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그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그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됐었죠. 제외됐었죠. 조금 이따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처음에는 스탈린이 김일성 보고 옹진 쪽이나 공격을 한번 해보라 이 정도로 됐는데 이게 지금 옹진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또 옹진에서 뭐 반격을 당하면 개망신만 당하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남침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김일성이 계속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옹진반도와 해주 인근까지를 점령할 것을 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빨치산, 남한의 빨치산 거는 좋다 이렇게 스탈린이 얘기했는데 옹진반도 점령도
미국의 반속 캠페인에 이용돼서 소련이 이롭지 않다. 자,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부터 이제 동서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체면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점 잡힐 일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그래서 스탈린이 이 49년 9월 달에 평양 주재 대사에게 하달한 훈령에서는 남한내 빨치산 활동 강화 계획은 승인하되 전면적 남침이나 옹진반도 점령 작전은 미국의 개입으로 분쟁이 장기화됨으로써 통일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사실상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남한내 빨치산 활동이라는 게 그 박헌영에 의한 그 남노당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 조직을 말하는 그 조직도 거죠. 있지만 뭐 그 이전에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4.3 사건, 지리산의 공비 남노군이었나요? 남부군이었죠. 남부. 그런 뭐 그 빨치산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는 좋다 이거죠. 남한 사회를 흔드는 것이니까. 전면전은 이제 스탈린이가 반대한 거예요. 전면전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끌어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여러 가지 여건이 소련과 공산진영에게 유리하게 변한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통일이 1949년 10월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는 남한 차례다 이거죠. 중국이 공산화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남쪽인 남한을 해방시킬 차례다 이렇게 이제 상황 판단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김일성은 처음부터 스탈린의 이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 자신이 공산주의며 상부의 규율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법이기 때문에 스탈린의 승인 없이는 공격을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현실이고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그 북한의 공산 정권을 수립할 때 소련군 장교로서 처음에 왔잖아요. 그렇죠. 소련의 그 승인이 절대적이어서 처음부터 소련이 꼭두각시 정권으로 해서 그 수뇌부를 앉힌 게 김일성이잖아요 지금. 좌우간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옹진작전도 안 되고 자 여기 이제 지도가 미국의 극동 방위선 H9입니다. 여기 이제 일단 포함된 거는 일본하고 대만을 제외했죠. 한반도하고 대만이 명백히 제외됐어요. 필리핀은 포함됐죠 당연히. 필리핀은 뭐 미국이 50년 동안 필리핀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50년 1월 12일 날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 스탈린이 이걸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모택동도 애치슨 라인에서 대만을 제외시켰으면 그러면 우리가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참전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또 확신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대만에는 장교석 군대가 이제 다 거기 도망을 가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는 않고 일단 김일성이가 계속해서 간청하는 이 스탈린을 통해서 모택동의를 설득하는 지금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일단 우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심을 주저주저하고 조심을 많이 하고 이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해야지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해서 자꾸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H9이 결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스탈린이 중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중국하고도 이제 참전이 거의 확정이 되면서 이제는 평양 측의 의도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소련이 이제 북한을 향해서 탱크, 탄약, 군, 장비, 대포, 의약품, 석유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50년 이게 2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당시 스탈린도 6.25 전쟁의 배후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H9 중국의 공산화 통일, H9 그 두 가지를 결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 전에 미군 철수를 했었고 그렇지만 미군 철수를 하더라도 한반도가
미국의 방선 바깥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게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대신에 모택동이가 또 참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뭐 미국 등 연합국들이 참전해서 다시 밀리게 되면 소련이 그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 짐을 중국에 지우고자 한 겁니다. 스탈린이. 좀 교활하네. 네, 스탈린이 전부 그냥 그 사령탑으로 앉아서 소련이 피해를 안 보고 예, 중국을 전부 이제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공산화가 됐으니까 그런 힘으로 미쳐서 그 지리적으로 중국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게 네. 북한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당히 사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스탈린도 네. 이 기회에 네. 중국을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도 예, 있었겠어요. 나중에 이제 분석에 다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스탈린의 의도는 요거를 보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기가 무르익어가지고 50년 4월달에 그 김일성, 박헌영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4월달에 거기서 이제 사실상 승인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스크바 방문 시에 스탈린으로부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5월달에 바로 베이징 방문을 해서 그 중국에 또 중국에 스탈린이 승인했다는 걸 전달하면서 중국한테도 참전을 이제 종용하면서 사실상 그때 다 허락이 됐다고 봐요. 이 당시 박헌영도 이제 네. 김일성하고 같이 스탈린을 만나면서 예, 예. 박헌영은 또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 목소리를 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조선에 네. 남로당 계열들이 뭐 네. 수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네. 쳐들어가기만 하면은 남로당원들이 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단숨에 적화 통일할 수 있다. 어떤 그런 또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 박헌영이는 우선 김일성이한테 큰 소리를 쳤죠. 내려오시면 하라. 여기 저 남한에 있는 저 자생 여기 발치산들이 다 올라와서 봉기가 돼서 며칠 만에 다 남한이 해방될 것이다.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만 안 됐지만 뭐 박헌영이 안 돼가지고 바로 처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처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공산권의 국제 환경이 유리하게 됐다라는 것이 스탈린이 판단이고 모택동이는 이제 통일을 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한번 군사력을 과시해보고 또 스탈린은 중국 그래서 싸워서 중국이 자유진영하고 맞서면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군사력도 뭐 굉장히 손상될 것이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중국을 스탈린은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 휴전 협정이 거의 2년 동안 끌었어요. 휴전 회담이. 그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한 것도 스탈린이에요. 그거는 결국 중국이 계속 골탕을 먹는다거든요. 그 싸우는 것이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 나름대로 네. 미국과 중공을 이 한국 전쟁에 끌어들여 갖고 얻고자 하는 어떤 깊은 내막이랄까 전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지만 스탈린은 소련은 피해를 안 입고 중국은 좀 망가뜨리면서 리스크는 또 김일성이 원하니까 그건 김일성이 그건 넌 성공하든지 말든지 그건 하는 것이고 스탈린이 다 중앙에서 지휘하는 주연급이고 나머지 모택동 김일성이는 조연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 어쨌든 이제 무기를 다 지원하겠다고. 그 소련이 얼마나 교활했냐면 그 저 전투기 조종사도 지원을 했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조선말을 가리켜 가지고 소련이 지원한 거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런 교활함도 보였어요. 미국이 소련이 직접 했다는 거를 알고 확증이 되면은 뭐 진짜 그렇죠. 좋을 게 없잖아요. 참전할 명분이 확실하게 생기게 되는 예. 거죠. 이 문서가 이제 그 당시 소련에서 작성된 극비 문서. 극비 문서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현 국제 상황이 변했으므로 남북한 통일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북한 동지들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게 소련 측 문서예요. 네. 북한 측 그러니까 뭐 네. 6.25 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물이네 이게.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6.25가 그러면 결국은 소련, 중국, 북한의 3자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자 공모,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의 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막적으로 볼 때 이게 완전히 국제 전쟁이네요. 국제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6.25 전쟁은 첫 시발부터 지금 중간까지 또 마지막 종결이 아직 안 왔는데 그 종결까지도 다 국제적 성격을 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남한의 미군이
거의 3만 명이나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 북한, 러시아 그런 복잡한 게임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또 주한 미군만 있는 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가 있거든. 유엔군 사령부에 많은 나라들 16개국 참전국이 다시는 다 오지 않더라도 그 중에 핵심인 7, 8개국은 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전망이죠. 네. 예, 어쨌든 지금 그 중국이 참전을 약속을 했는데 당장은 이제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낙동강 전선이 뭐 불과 얼마 있다가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됐잖아요. 예, 그 10월달. 한번 볼까요? 그거를. 예, 소련 스탈린의 지원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소총 15,000정, 포를 139문, T-34 전체가 87대, 항공기 94대 등 무기 지원, 엄청난 지원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50년도 9월 초에 낙동강 전선이 9월 초에 이렇게 다 낙동강만 딱 남겨놨었어요. 그래서 뭐참 위기선상이었네요. 예. 낙동강만 도하하면은 그냥 적화통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네 이게. 예, 요새 뭐 백선엽 장군이 지금 금년에 101세입니다. 101세인데 이제 국립묘지에 묻혀되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예, 이 낙동강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여기 끝내 방어선을 지키고 그 시간을 벌음으로써 메가더 원수가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귀중한 그런 시간을 그러니까 벌어줬어요. 이 당시 다부동 이 전선이 최후의 전선이 무너졌으면 낙동강 전선 완전 전체 다 무너지면서 대구 부산이 다 뭐 적화될 수밖에 없는 점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거기 그 전선을 못 버티면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끝났는데 뭐 이게 제가 인천 상륙 작전을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5,000분의 1의 승률이었다는 거예요. 9월 15일부터 9월 19일 조수 간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그 아주 어두컴컴한 달밤에 이걸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을 했고 그때 이제 뭐 인천 말고도 동해안에 어디 항구를 또 원산인가를 하는 성동격서 작전을 했어요. 거기 그 정보를 갖다 거짓 정보를 주면서 결국은 인천으로 도저히 생각 못한 거기를 함으로써 성공을 했는데 역시 대단한 그 규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 점령을 하고 거기에 그 제너럴 헤드쿼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일본을 총 그 전후에 지휘하는. 그게 얼마 안 있다가 6.25 전쟁에 다시 차출이 됐는데 이때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그래서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퇴역한 상태였는데 6.25 전쟁이 나니까 다시 온 현역으로 거죠. 다시 불러들인 거네. 그렇죠. 70세가 현역에 있을 리는 없을 거고 70세의 노 장군을 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유명한 말이죠.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 메가더 사령관은 이때 밀고 올라갈 때 다시 인천 상륙 해산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때 만주 북폭을 갖다가 건의를 했었다고 트루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하고 확전되는 걸 겁을 내 가지고 결국 허용을 안 하면서 다시 중공군이 대거 투입되면서 일사후퇴가 되고 휴전선에서 교착 상태가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얘기를 들었으면 그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통일만 됐을 뿐만이 아니라 못했던 공산 정권도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예. 그래 이제 9월 28일 서울 수복이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공산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 수복이 되면 이게 수도를 적한테 뺏긴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중국군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올라가잖아요. 해산지까지 올라가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8선을 그 돌파 시에는 중국군이 이제 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오쩌둥은 이때도 또 뺐어요. 조금씩. 이때도 슬슬 스탈린한테 보내는 점에서 중공군의 준비 부족, 중공군 참전 시 미중 전쟁이 될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또 소련군의 참전 불가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인내심을 보이고 있어도 버텼는데 스탈린이 이건 아니다.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은 그 50년 10월 5일 날 마오쩌둥 주울레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그 중국 의용군의 참전은 한반도 문제의 논의 시 북한이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한반도의 대륙 침략에 도약될 가능성을 사전 방지, 미군이나 연합군이 중국하고 소련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 이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중공이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 메가더는 압록강 두만강 건너 만주까지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북폭이 뭐냐면 만주를 폭격하는 거. 만주를 폭격하면 끝나잖아요. 전쟁이. 그거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때는 이제 자기들한테 또 위협이 되니까 중국을 이제 참전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10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군이 압록강 전선까지 올라오니까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느꼈죠. 그대로 이제 놔뒀다가는 메가도가 뭐 만주 폭격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대로 있다가 자기 이제 그 앞마당 자기 그 내부까지도 위협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었고 이미 미리 참전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시기를 저울질 하는데 이때가 이제 그럴 때다 이거였죠. 예. 그래서 김일성한테 때 10월 8일 날 밤에 김일성한테 중공 의용군 참전을 김일성에게 통보를 했는데 중국 정규군대가 아니라 만주에서 주로 조선인들로 해서 의용군을 해서 의용군 형태로 의용군 형태로 했어요. 의용군한테 그 지원군이다 이제 의용군이라는 게 지원군이잖아요. 자기들이 뭐 정규군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50년 10월 19일 날 이전에 팽덕회가 총사령관이 돼서 제13병단 26만 명이 북한에 도착했어요. 26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단한 병력이죠. 이게 인해 전술이 가능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피리 불면서 빼갈 먹으면서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뭐 안 하면 뒤에서 총을 쏘겠죠. 이 당시 그 인민군들 가운데 총을 가진 사람이 7, 8명 가운데 한 명만 총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꽹가리 꽹가리 치고 기들고 그냥 무조건 뒤에서 쫓으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군대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라 그러나 개미떼나 벌떼나 뭐 이런 수준 아니겠어요? 6.25 전쟁에 참여한 그 중국 인민군들이 대부분 조선족이었대요. 네,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냥 이 조선족들을 그냥 아예 네. 인종 청소하듯이 그냥 총알바지로 그렇게 악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엔군이 올라가니까 뭐 공산 진영에서는 또 불리한 걸 느끼고 이거를 빨리 종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공산권에서는 그렇게 또 휴전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데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또 유엔 총회에서는 정치위원회에서는 이 소련 측 결의안을 부결시키고 한번 남한에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10월 19일 날 중국군이 압록강을 도강해서 공격에 나서자 이제는 또 이쪽 그 연합국 측도 중국하고 그쪽에다가 정전 조건 제시를 또 요청을 또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명분 싸움인데 피해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시였는데 6.25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를 또 해야 됐었죠. 예,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6.25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도 이제부터는 또 전쟁의 장기화, 유리하게 국면을 끌어서 이제 휴전 회담은 이미 51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2년 동안 끌어가지고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조인이 됐는데 스탈린의 작전은 이제부터는 장기화예요. 장기화. 계속해서 끌었어요. 전투는 한 1년 반 정도?
실질적인 전투는 50년 6월부터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된 겁니다. 1년도 한 뭐 내가 보기엔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휴전 이야기가 쌍방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4,5태 하고 2월 달까지 전쟁을 하고 사실상 이제 휴전 얘기가 이미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제 스탈린이나 이제 양쪽에서는 서로가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 뺏기 싸움이 되는 거예요. 휴전선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되면서 거기서 교착 상태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뭐 백마고지 전투니 뭐 그럼요. 그 철원에서 그런 데서 많이 된 엄청난 겁니다. 많은 필름이 있었죠. 그게 이제 스탈린이 마오쩌둥한테 51년 6월 달에 이미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에서 장기전은 중국군이 전장에서 현대전을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트루만 정부를 흔들고 미 영국군의 국제적 위신을 희추시키기 때문에 한국 전쟁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뒤에서 스탈린이 전부 자기는 안 하고 말이죠. 중국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미국하고 전쟁을 끌어가는 그런. 이 당시 거를 중공도 6.25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 갖고 그 국가 그 재정 상태라든지 국가 경제 이게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또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결국은 이제 우리 임진왜란 기억하죠?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을 했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어요. 사실상. 자, 또 뭐 있죠? 징기스칸이 유럽에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폴란드까지 쳐들어. 폴란드까지 하고 거의 발트 삼국까지 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몽고군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말발굽 소리가 사라졌어. 그때 뭐냐면 64세 징기스칸이 말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더라고. 뭐 노쇠했죠. 그 당시 64세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고 지금 간에 적군의 장수가 죽으면은 거의 전쟁이 끝나는 양상을 보여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때 스탈린이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스탈린이 전부 결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전쟁을 끌어서 뭐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스탈린이 53년도에 죽은 지 2주 후에 그러니까 아마 3월 초에 죽은 것 같아요. 3월 4일 정도 소련 강요회의가 3월 19일 날 한국 전쟁을 조기 종결토록 결정해서 이제 급속도로 해서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에 조인이 된 겁니다. 그때 그러면 김일성은 휴전하는 거를 환영을 안 했겠어요? 근데 김일성이도 뭐 환영을 하거나 안 하는 건 아무 현실적으로 재량권이 수단이 없고 뭐 중국이 더 이상 뭐 전쟁을 하거나 소련이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이미 연합군이 엄청나게 들어온 상태에서 자기도 피해를 많이 입을 테니까 그거는 뭐 소련이나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휴전 협정의 당사국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탱도케가 중국군을 대표해서 서명을 했고 북한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은 전체 연합군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휴전 협정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이 거기에 조인 안 한 거는 휴전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에 북진 통일해 갖고 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구호성이고 사실 북진 통일은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공모한다고 하는 좋은 선전 수단인데 뒤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미군이 주둔을 안 하고 미군이 다시 남한을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으면 공산화는 또 시간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정을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조인하는 걸 동의를. 그래서 시간을 엄청 끌어서 미국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거의 죽일 듯이 싫어했습니다. 제거하려고 뭐 작전까지 세웠다가 했는데 이거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승만으로서는 휴전 상태가 될 것 같으면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 북한이 김일성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얻고 다시 재침할 거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했던 거거든요. 그건 뭐 가능성이 아주 현실이잖아요. 지금도 주한미군이 없다 그러면 뭐 중국하고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거하고 뭐 괌이나 이런 데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오는 거하고는 그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한 얘기를 간단히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 전쟁의 재평가를 해야 돼. 지금까지 나온 거를.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지만
이 한국의 6.25 전쟁은 스탈린이 계획 감독하고 김일성과 마오쩌둥이 주연과 조연의 역할을 했다. 예. 그 연극에 계획하고 감독하는 게 다잖아요. 이게 이제 김일성, 마오쩌둥은 배우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스탈린의 전쟁이었다. 자, 이걸 보면은 49년에 김일성이 48번의 남침 승인을 해달라고 스탈린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질 않았어요. 처음에 계속해서 중국이 참전 안 하면 이게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가 되는 거를 스탈린이 기다렸는데 그대로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스탈린이 유성국가인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주의의 확고한 수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도 신생국가니까 또 김일성이도 뭐 약소국이죠, 소련에 비하면. 그게 이제 거의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스탈린이 자기가 어떤 통치력을 더 공산권에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네요. 야,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죽었지만 뭐 스탈린이 안 죽었으면 더 자기 꿈을 실현했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 스탈린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뭐였겠느냐, 이게 이제 스탈린의 세계 전략적 목표와 계산이에요. 자, 우선은 그 49년 10월달에 중국의 이제 공산혁명 등 변화된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겠다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스탈린이가 교활한 사람인데 참전이 예상되는 미국, 중국의 국력 약화를 기도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6.25 때 어마어마한 그 소모전이 펼쳐져 있어요. 병력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소련은 앉아서 뒷구멍에서 조금만 지원하면서 미국, 중국이 엄청난 피를 흘리도록 뒤에서 보고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모처럼 통일이 됐는데 바로 전쟁을 참전하면 서방 국가들이 중국은 침략 국가다라는 그 레터리가 저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서방 관계가 별로 좋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항상 종주국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봉쇄선을 돌파하고자 하는 롤백 전략. 미국의 봉쇄선을 훨씬 한반도까지 먹어버리면 훨씬 더 미국이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이 자기 목적이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결과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고 동족 상잔을 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은 김일성이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인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6.25 발발하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안보리 회의가 열렸죠. 예, 예. 미국이 이제 소집을 해갖고. 예. 그런데 이 안보리의 국가인 소련의 외상인 말리크인지, 말리크. 예. 말리크가 그 안보리 회의 때 의도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 인해 갖고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엔에서 그 모든 절차가 통과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 스탈린의 전략이 결국은 이제 미국과 미국이 참전하고 중국이 결국 참전하게 되니까 양 강대국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은 뒤에서 보고 어부지리를 얻는다. 지금 그 분석입니다. 그렇죠. 또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통일을 달성한 중국의 위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참전한다. 그럼 뭐 옆에 북한이 도와달라고 계속 간청을 한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기세를 갖다 중국의 과시하게 모택동으로서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자기 어떤 통치력, 리더십을 확고히 수 있는 그런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뭐 이제 그 한 67년간 북한, 중국의 재침을 방지하고 지금은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주한미군과 한미 상호 방어 조약 덕분에 방위비도 전략하면서 경제 또 미국의 원조도 있고 해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놀라운 업적을 이뤘죠. 물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이 뭐 있었을 것이고요. 자, 북한은 김일성 통치 때부터 이미 핵 개발을 추진해 왔어요. 그거는 이제 김정일이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대부터의 유훈이다. 핵 개발은 필요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김정은이 이르러서 핵 폭탄이 뭐 수십 개
40개에서 60개라고 뭐 주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죠. 또 이제 이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시쳇말로 찌그러져 있다가 세계를 상대로 한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엄청난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또 틀려진 거예요. 중국의 앞마당인 한반도를 또 공산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산화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도 이제 중국의 외교 또는 군사적인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시키려는 예, 전략이 있는 것 미국은 같아요. 중국하고 다른 세계 나라하고의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또 우선 한반도부터 미국하고 뛰어놀라고 북한하고 합작해서 어마어마한 공작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 근데 북한이 김정은이의 건강 이상 등 체제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급변 사태 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참으로 요새 김여정이가 뭐 성명을 직접 발표하는 거 보면 김정은이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설을 많이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내리면은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 시에는 한반도의 운명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래서 미국이 하는 것이 중국을 약화시켜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오더라도 중국이 이 북한 사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 6.25 전쟁을 치른 이후에 이 한반도의 이 존재가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게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나름대로 그렇게 또 평가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 남아 있으려면은 일본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 대륙 국가들이 끊임없이 저 공산화 팽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걸 저지하면 안 되고 후한을 없애는 거는 한반도를 미국의 완전히 북한까지 영향권에 둬서 통일 국가로 만들어서 해야 저기 중국, 러시아가 약화되면서 그 안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한국이 통일 국가가 돼서 더 여기서 그런 그 방어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미 동맹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다시 복원을 시키고 다국적 연합군 체제로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6.25 때도 많은 피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요. 지금 핵 개발에 핵무기의 유효파에 처되어 있고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것이 진짜 공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명심을 하면서 유비무환의 태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좀 실천을 더 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전쟁을 준비해라, 대비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평화를 앞세워서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평화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전쟁이 바로 일어난 것이 옛날 독일의 폴란드 침공, 체코 침공 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6.25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진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